하락장으로 딱 돌입하면 보통은 적어도 5년 정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3년, 4년, 5년, 6년. 그래서 한 7년 정도까지는 하락장.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역대 최대폭으로 지금 떨어졌다. 네, 이런 네.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원래 아주 이제 작년쯤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하반기니까 하반기쯤부터는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정도까지는 정체기로 봤는데 조금 빠르게 이제 하락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주변에 또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뭐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흥국생명 사태까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큰 파장이 없어요, 원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라는 그 특별한 사업이거든요. 지자체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무너지더라도 별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전반의 상황으로 이렇게 번지거나 이럴 일이 없었는데 금리 인상이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기반이 약해진 거죠. 금융 쪽에서.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탁 터지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레고랜드가 이제 손실폭이 2억이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200조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도 파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그럼 또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네. 이전처럼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이 속도는 역대 뭐 IMF급으로 지금 거의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원래 이제 가까운 지금 충격이라고 한다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거든요. 그때도 굉장한 큰 충격이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가 훨씬 빨라요. 대부분 다 그때 부동산 하락이 우연히 이제 IMF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이렇게 겹치면서 외부 충격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사실 약간 우연처럼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돌입한 게 딱 그 시기와 이제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좀 지나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시장이 먼저 하락으로 정체기로 돌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거죠.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장이 꺾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금리 인상,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금리가 인상되니까 여기에 더 오히려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죠.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네네.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금리는 2차 요인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요인 같은 경우는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엄청난 힘을 지금 이제 표현하듯이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장이 하락을 해서 금리 인상과 시장이 방향이 완전히 같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 지금 하락장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불이 지금 하락이라는 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도 이 활활 타오른 불이 쉽게 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또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년 상황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지금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느끼는 체감 하락폭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는 기조를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듣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올 중반 정도까지는 올 초면 끝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금리 인상 기조에 같이 이제 시장 기조가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책을 지금까지는 제가 정부가 굉장히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위기감을 크게 느껴서 이제 규제 해제를 너무 빠르게 강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반등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치느냐를 조금 귀추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가 특히나 이런 하락이 지금 본격 하락장에 들어섰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년에도 안 좋고 그러면 네. 언제까지 하락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짧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 시장은 대중심리가 집합되어서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중심리는 한번 모이면 방향을 여간해서 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으로 딱 돌입하면 보통은 적어도 5년 정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그래서 한 7년 정도까지는 하락장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반등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U자형 반등이라고 해서 항상 정체기라는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기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그걸 다 더하면 이제 하락 기간으로 포함되는 기간이 이제 한 7년에서 길면 8년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2030년쯤 되면 이때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2030년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바닥은 2027년 정도쯤 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이죠.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시도하는 시기가 한 2030년쯤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2030년쯤에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네네. 저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싸게 사려면 2027년이나 28년이 이제 싼 거죠. 약간은 기면서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때쯤을 추천하지 않느냐면 네네. 잘 안 올라가는 구간을 버티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사놓고 사고 나서 안 올라가면 참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맞아요. 네. 그럼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이현철님 진짜. 이런 원마이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좀 내가 덜 먹더라도.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2030년 정도를 말하는 거죠. 2030년이면 약간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전의 상승장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하락장도 네. 어떻게 보면 또 시기적으로 잘 맞추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2030년,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 시기를 이거에 대한 또 근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근거를 또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 근거는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하락장이 끝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 시장이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서 전세난이 생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누군가가 사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네네. 근데 개미들로만 이루어진 시장은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서 샀을 때 나중에 만약에서 내가 들어가서 사고 나서 조금 떨어지거나 안 올라갔다가 나중에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러울까요? 아니면 부럽죠. 부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더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은 항상 선도적으로 들어갔을 때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눈치 작전이 펼쳐지거든요. 항상 개미들은 그래서 네가 먼저, 형님 먼저. 항상 양보심이 너무 강한 개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사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서 담합을 시도한다. 담합이 될 것 같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우리가 막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자. 이렇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담합이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면서 가장 난제였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바닥권에서 턴을 하는데 분명히 저도 그 당시에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사야 올라가지. 그렇죠. 사지도 않는데 올라갈 수 있냐. 그래서 누군가 사야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사냐. 저는 하락장을 다 현장에서 있으면서 지켜봤거든요. 누가 사냐 지켜봤는데 세력이 없어요. 그냥 뜨문뜨문 사는 사람들은 있는데 매물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매물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안 올라가는 거죠. 미분양도 많고. 그러니까 야 진짜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지? 저렇게 되면 안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이런 거래들이 간간히 일어나는데 안 올라간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호가들 올라가 있고 매매가도 좀 올라가 있고 이런 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올라가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한 게 바로 전세가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하락장에서 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난이 있어야 돼요. 전세난은 어떻게 생기냐? 하락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공급이 이제 줄어들죠. 그렇죠. 전세 공급이. 그렇죠. 임차 공급이 줄어들고 단순히 임차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임차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 기존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기존 투자자들. 그럼 이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데 뭐 공급이 얼마나 줄어들겠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전세와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전세 세팅한 분들은 갭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만 발생해요. 손실만. 근데 월세 세팅을 한 분은 손실폭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나가는 것보다 월세를 좀 더 많이 받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의 시기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많은데. 맞아요. 금리가 이거는 높아서. 지금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월세가 이자보다 많습니다. 항상. 예. 그래서 잠깐 지금 일시적으로 월세가 이자보다 적은 상황이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지금 시기인 거예요. 금리 인상 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내렸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금리는 지금 1년 단위가 아니라 예, 뭐 수시로 한 달 막 지금,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월세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월세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제 월세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월세 세팅을 한 사람은 월세로 이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좀 남아요. 그럼 손실폭을 줄일 수 있죠. 그럼 투자자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뉴스에서 이제 이때 뭐가 나왔냐? 전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전세 물량이 막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매수 심리가 꺾여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계속 손해 보니까 이제 전세 투자자들도 안 산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은 원래 자가였던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이제 변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매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고 자기는 임차 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임차 수요가. 그러면서 이제 전세난이 갖춰질 수 있는 이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게 보통 4년 이상 지나야 이런 상황이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난이라는 게 그냥 바로 뭐 2년 안에 막 이렇게 갑자기 생기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어떤 대란, 굉장히 뭔가 과열되는 상황은 시장이 응축되어야만 생기는 결과예요. 그게 응축되는 과정이 1, 2년 되어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오랜 기간 쌓여야 난이라는 그런 시장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있죠. 미분양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미분양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도 미분양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분양 시장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미분양이 어떻게 쌓이는지, 왜 쌓이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분양이면 분양이 안 된 거, 이 정도로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죽으면 미분양 무조건 쌓이게 돼 있어요. 미분양이 쌓이면 매수 심리는 더 죽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야,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건설사들이, 야, 하락하니까 미분양이 생기니까 이제 분양을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것도 시간차가 존재한다. 그렇죠. 네. 한 하락하고 2, 3년 정도 지나야 이제 그때부터 분양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분양 계획은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분양하는 건 적어도 2, 3년 전에 계획을 세우고 쭉 꾸준하게 추진을 해야 그게 지금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예정되어 있는 분양 물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미분양이 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이 나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1000세대 전체가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 일부 500세대는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500세대 미분양 물량 남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양 물량이 남거든요. 그럼 건설사는 500개를 일단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고 대금도 마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미분양이 난다라고 해서 막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이 한 3년, 4년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분양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미분양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분양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야 이제 상승하지 미분양이 막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상승할 수 없잖아요. 미분양이 쌓이는 최고치로 가는 기간이 하락에서 한 2, 3년.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기간이 2, 3년. 이걸 더해보면 적어도 5년 기간이라는 게 저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현재 미분양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이 지금 9월 달치가 이제 나왔는데 정말 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게 예를 들면 서울은 사실 지금 미분양이 아직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양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기도를 보면 9월 달에 몇 개로 늘어나냐면 5,553건. 그쵸. 네. 네네.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지금 수치로 보면 약 75%가 증가해버려요. 한 달 만에. 예, 지금 그 미분양 증가세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미분양이 만 호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미분양 증가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옛날에 미분양 수치가 가장 많았던 게 이제 38,000호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분양 그 수치를 들어도 이게 기존 대비 네, 많은 건지 네. 적은 건지 그 감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가장 많았을 때가 38,000호예요. 수도권, 경기권이요? 예, 경기권이. 서울이 한 4,000건 좀 넘었고, 그런 상태로 보면 지금 하락 초반인데 벌써 지금 경기도가 이제 5,000건이 넘었고, 5,500건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면 뭐 내년 초반이면 이제 10,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 뭐 하반기? 그럼 거의 2만 건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됐고, 거의 한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그게 이제 거의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규모는 그렇게 네.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이 늘어나는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 그렇죠.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점이 뭐냐면 수치 자체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해요. 옛날에 최고치가 38,000건이고, 지금 만약에 뭐 3,000건이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그럼 안 10분의 되니까.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야, 이거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거는 정적인 개념의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부동산은 추세,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없다가 생겨서 지금 막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000건이라는 거는 항상 3,000건을 지나가야 있는 거예요. 그냥 3,000건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3,000건에서 그쪽으로 늘어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00건에서 5,500건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 달에는 뭐 약 6,000에서 7,000건대로 늘어날 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드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 이 추세가 위험하다는 거예요.